자동차 관세 부분이 우호적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면은 현대차, 기아가 뜨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부품주는 제가 보기에는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PBR이 낮은 섹터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 중에서도 올라가는 게 있어요. 실적이 계속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AI에서 어쨌든 반도체를 한 번 더 다시 좀 여쭤보면 삼성전자가 최악의 실적 구매에서 업한계에서 2분기 실적 저점 회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파운드리 부진과 낮은 HBM 비중 문제는 괜찮은지랑 앞으로 주가 전망해 주신다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는 좀 좋게 보시나요? 보고서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 삼성전자 일봉 보세요. 보세요 한번. 삼성전자 이게 일봉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뭐 지수는 3,100포인트까지 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이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의 PBR 1.2배 정도 뭐 이렇게만 본다 하더라도 뭐 7만 원대까지는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래보다 위쪽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저는 기초 분석을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형성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영업이 4.6조로 어닝 쇼크가 나왔죠.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오늘 그렇게 많이 안 빠집니다. 어닝 완전 쇼크예요. 증권사 평균이 한 6조 원 초반, 굉장히 낮게 보았던 골드만삭스에서 5.5조 이렇게 봤는데 지금 4.6조가 나왔으니까 쇼크인데 지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 이유는 요번에 2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안 좋았냐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대중국 수출 규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환율이 굉장히 큽니다. 환율이. 우리 지금 2분기 실적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환율을 이번 1분기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대 운봉이 나타나는 게 이게 4월 7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요, 이 4월 달에 고점이 1,480원 정도였어요. 만약에 1,460원, 70원이라고 칠게요. 여기서부터 1,35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100원이 떨어진 겁니다, 100원이. 그러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외국으로부터 내가 1달러를 벌었는데 우리나라 가져왔더니 이때는 1,450원인데 지금은 1,350원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2분기 실적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삼성전자를 보는 쪽의 하우스들에도 이번 2분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트렌드포스에서도 범용 디램의 가격도 이번 3분기, 2분기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더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근거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환율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환율로 인해서 깎아먹는 우리나라의 원화 베이스의 실적은 상당 부분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1,350원에서 3분기에 다이내믹하게 막 1,250원까지 또 100원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로 인한 불이익 피해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HBM에 엔비디아 HBM 못 들어가서 이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HBM의 엔비디아향 HBM4는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고 HBM3E는 AMD에 지금 납품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1년 반 동안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면서 이런 상황이 좀 됐는데 처음엔 그렇다 치고 이렇게 수모를 겪고 힘들게 그러면 거기에 엔비디아의 수요를 인정받고 들어가기 위해서 1년 반을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이제 납품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해왔지만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힘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시간이 벌써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이 AMD를 비롯해서 그리고 엔비디아에 이제는 실제로 납품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더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지 않은, 기대하지 않은 주가가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 플러스 알파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실제로 HBM4가 삼성전자 제품이 엔비디아의 본격 납품이 시작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날 급등할 거예요. 폭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삼성전자 때문에 뜨지 못했던, 즉 모멘텀이 없어서 뜨지 못했던 반도체 소부장들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종목을 골라놓고 늘 보고 있어야 되는 벡터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를 확률이 있지만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더 큰 아무래도 중소형주니까 눌려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실적이 있음에도 늘려있는 데가 많아요. 삼성제가 못 오르니까. 예, 그거 얘기하면서 그럼 하나 더 얘기를 할까요? 자동차 있잖아요. 네. 우리 자동차가 못 오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못 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관세의 가장 피해가 자동차예요. 보시면 자동차 이번 상승에 지수가 그만큼 올랐는데 이거 현대차 이거 정말 얼마나 화날까요? 안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날까요? 현대차는 지금 오히려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얘는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피해예요. 근데 작년에 피크아웃 뭐 얘기가 있었고, 과거에는 현대차가 뭐 여러 가지 뭐 노조 얘기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현대차가 자동차 섹터, 그러니까 전기차가 좀 뭐 캐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대차가 뭐 그러면 뭐 현대차 이익이 뭐 굉장히 엄청나게 줄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아닌데 현대차가 약한 거는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관세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일 관세에서 저는 기본관세 10% 플러스 상호관세 해가지고 25%인데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는 거의 대부분 없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행위를 보면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품목별 관세는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답답하긴 한데 이 자동차 관세 부분이 우호적으로 바뀌는 상황이 되면은 현대차, 기아가 뜨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부품주는 제가 보기에는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PBR이 낮은 섹터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동차 부품은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중에서도 올라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올라가는 얘는요. 이 자동차 부품주예요. 근데 올라갑니다. 이렇게 DM 오토모티브인데 이런 주식은 좀 올라가고 있어요. 다르죠? 그건 굉장히. 그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이런 주식들조차도 PBR이 0.7, 0.8이 안 돼요. 네. 나머지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막 0.3배 막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익이 안 좋냐? 아니에요. 자동차 부품들이 이익이 굉장히 탄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못 올라가는 거는 현대차, 기아. 얘들은 벤더들이니까. 인도에 있는 공급 회사들, 완성차들이 약하다 보니까 얘들은 계속 약하게 있는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밸류 프로그램만 보면 떠도 한참 벌써 떴어야 되는데 업황이 안 좋아. 아무리 밸류업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 업황이 안 좋은 게 지금 관세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세 부분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은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람이에요, 지금. 바람이고 그냥 가능성만 얘기한 거니까 네. 염두에 두자라는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삼성을 여쭤봤으면 하이닉스도 한번 여쭤봐야 돼서 하이닉스가 아까 말씀해 주신 데 역대 최고가 경신했고요. 6세대 고대표 메모리인 HBM4에서도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실적 창출이 예상되지만 하반기에 마이크론의 5세대 HBM 시장 진입이 예상되고 삼성전자 6세대 HBM 샘플 공급도 시작된다고 하는데 SK하이닉스 독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 이쪽 전문가분들이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 내년까지 SK 하이닉스가 계속 독주할 가능성이 높고 목표 주가 36만원, 37만원 외국계 IB들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간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삼성전자가 HBM4 납품을 하면 SK 하이닉스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의 이익의 걱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오를 때 SK 하이닉스 빠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수급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롱숏 펀드들은요, SK 하이닉스 롱에 삼성전자 숏을 해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요. 네. 그럼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 올라가기 시작하면 반대로 하겠죠. 반대로. 이 잘 보시면 얘가 지금 주봉이잖아요. SK 하이닉스 주봉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주에 음봉 났죠, 이렇게. 지난주에 음봉 났는데 지난주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지난주에 양봉이잖아요. 얘들은 그렇게 움직인다니까요. 이 롱숏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수급의 문제인 거지 SK 하이닉스의 이익이 그렇게 뭐 빠진다, 마이크론 때문에 빠진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는 이들의 보면서 SK 하이닉스를 단적으로 그것만 보면은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이쪽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얘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HBM이라는 게 반도체를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관통해가지고 해서 그게 한미반도체가 그거고요. 그쵸? 얘를 이제 묶음으로 가지고 가야 되니까. 우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표현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다 어찌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서 8단 얘기하다 12단 얘기하고 16단, 지금 12단이 포예요. 근데 16단 얘기를 하고 있죠, 요즘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가다가 뭐 예전에는 반도체가 집적도잖아요. 조금만 반도체 얼마나 많은 집적도가 있냐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쌓아갈 거 아니에요. 이걸 계속 쌓아갈 수 있을까요? 계속 못 쌓아갈 거 아닙니까? 이 계속 쌓아가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되면은.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병렬로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처럼. 왜? 집에 한 채가 있었는데 아파트를 세웠어.
근데 이제 더 높이는 못 세워.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이 해가지고 병렬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병렬된 이 HBM과 이 HBM에 연결된 네트워크를 뭘로 할 거냐가 굉장히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딴 동네에 있으면 안 되고 한 단지이기 때문에 한 다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리기판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AI와 함께 반도체 쪽은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이 하드웨어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는 과정에 SK하이닉스가 지금 선두에 있는 거고, 그 삼성전자는 거기에 못 찾아간 거고, 그럼 삼성전자가 초창기에 못 따라갔지만 그걸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그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러면 삼성전자 그 역할을 하면 SK하이닉스가 그러면은 시장을 뺏기는 자가 아니고 이 시장이 커진다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증시 전반에 옹기 확산인데 제약 바이오 업종 여전히 위축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여기는 좀 아닌가요? 제약바이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금리가 인하가 되거나 성장이 저성장이 되거나, 그래서 시장에서 딱히 이익 성장이 있는 주도가 없을 때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 약하고, 실적 발표 왜냐면 그때는 실적이 좋은 거 움직이니까. 근데 제약바이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의 시점에서 제약바이오가 그 부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제약바이오는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속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종목은 어떤 특정한 바이오 종목, 특정한 제약회사를 그냥 기점으로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물려 있으신 분들 있을 텐데 좀 어느 정도 반등했을 때 좀 매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처음엔 캐즘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캐즘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기 오랜만에 나왔나요? 2차 전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무 리스크입니다. 재무 리스크. 어떤 기술 기업이 성장을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도 오르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익으로 이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익으로 당겨오는 그 과정 속에서 캐즘이 발생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익은 없는데 계속해서 여기는 어떻든 투자도 하고 또는 투자해놓은 것들을 유지해야 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돈이 들어오니 이익은 없어. 그러면 유지를 어떻게 해요? 이건 투자의 문제가 아니고 유지를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유지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재무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그 전부터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못 오른다면 못 오르는 이유는 2차 전지들은 아마도 재무조달, 유상증자라든지 재무조달의 리스크가 굉장히 클 거다. 그래서 아마 못 들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설명을 계속 많이 드렸었어요. 그래서 재무 리스크가 상당히 중요해서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2차 전지의 기업들이 쭉 있다. 뭐 100개가 있다. 그럼 100개 중에서 얼마나 살아남을까의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중국의 2차 전지 기술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이 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우선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우리는 LFP 안 한다 얘기를 많이 했고, 3억이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건 LFP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어제 LG에너솔루션 실적 발표했는데 LFP, ESS용 LFP 때문에 실적이 그래도 흑자 났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중국이 기술 성장으로 많이 올라오면서, 예전에 우리가 독보적이었는데 이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시장이 훨씬 더 크고, 네. 그리고 우리가 움츠려 있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뭘 하면 어려워져요. 중국은 뭐 저가 공세도 많이 하고 또 돈으로 미니까, 그리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요.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하고 경쟁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이익을 수혜를 받았던 거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우리가 수혜가 받았던, 우리 조선도 그렇고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부분은 그 정도는 지금 아니거든요. 왜냐면 미국은 지금 뭐 2차 전지라 전기차는 별 신경 안 쓰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무 리스크에서 만약에 100개가 있었다. 그 중에 살아남는 뭐 30개가 있었다. 근데 그 30개 내에서도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몇 개가 살아남는 그런 구조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완성품에 뭐, 또는 뭐 음극재에 뭐, 또는 뭐 부품에 뭐, 이렇게 대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 종목들에서 향후에
턴 어라운드 하는 걸 좀 살펴보셔야 되고, 나머지 그 전에 있었던 주변주들은 앞으로 다시 2차 전지가 간다 하더라도 네. 그 대열에 동참을 못할 개연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얘기해 주셔서 미국 뭐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여쭤보면 미국 빅테크 주식들은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AI의 새로운 시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AI로 인한 기술 성장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실익을 따먹을 수 있는 가장 기술력이 높은 곳들이 거기잖아요. 거의 뭐 전 세계 동점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빅테크들이 주도하면서 이 AI 시대는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고평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이 따라줘야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거가 첫 번째인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은 그럴 것 같다. 다만 수익률, 우리가 그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률을 볼 때는 오히려 밑에서 출발하는 다른 쪽에 신규 모멘텀이 발생된 거, 이런 것들이 수익률에는 사실은 더 좋지. 이미 거기까지 가는 데서 수익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지만 그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60달러 역대 신고가 찍고 이제 158달러인데 지금 시총 1위이던데 이렇게 무섭게 오른 종목의 매도 타이밍은 뭐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건가요? 엔비디아의 매도 타이밍은 그냥 갖고 지금 보유자는 그냥 갖고 가셔야 지금은 되나요? 매도 타이밍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약에 꺾인다면 AI 반도체가 좀 AI가 뭐 피크라서 이렇게 해서 꺾이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의 리스크 또는 뭐 시스템 리스크 이런 부분이 생길 때 꺾일 수 있겠죠. 엔비디아 여러분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2022년도, 2025년도에 급락했었습니다. 이때 왜 급락했죠? 이때 금리를, 미국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릴 때잖아요. 네. 그 얘도 급락했어요. 이게 지금 보시기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2022년도에 가볼게요. 한번 제가 끌고 가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고점이 여기 뭐 반토막 났었네요. 뭐 35달러 뭐 이렇게. 왜 35달러 이게 지금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액면 분할 했으니까. 이게 10달러 그러니까 1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100달러까지. 3분의 1 토막 나였었습니다. 반토막이 아니고. 3분의 1 토막 났었어요. 이건 기준금리 5.5%까지 올릴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챗GPT 생기고, 챗GPT가 이 전부터 2020년 말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챗GPT 얘기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 성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엔비디아가 중간중간에 꺾이는 때가 있어요. 엔비디아도 이렇게 꺾이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엔비디아의 이익 성장이 꺾여서 중간에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대부분 뭐냐면, 시장의 리스크로 인해서 빡 꺾인 거예요. 왜냐? 시가총액이 이미 1위로 왔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들의 움직임이 여기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패시브 자금들이 만약에 미국에 들어가면 우리 옛날에 삼성전자 무조건 들어와야 되죠. 패시브 자금은. 그렇듯이 엔비디아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돈이 빠질 때는 엔비디아를 팔고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런 부분이고 엔비디아가 향후에 더 얼마큼 더 성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는 피크론 얘기 자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기업이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해요. 향후에 이 기업은 이러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이렇게 성공할 것이라는 히스토리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때 주가가 가장 많이 떠요. 이게 급등을 해요. 그러다가 엔비디아 가만히 보시면요. 2024년도에 5월에 이미 130, 140달러였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요때 이후에 수익률이 그렇게 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걸 갖고 오셨다. 여기서 가지고 갖고 오셨다고 쳐보세요. 이게 무슨 돈을 언제 벌었어요, 이게요.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그 근처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 조금 올라온 거지. 그만큼 수익률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는 가속기, AI 가속기로 인한 엔비디아의 성장률은 이제 성숙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기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기업의 주주들이 뭘 원하느냐? 주가는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당 얘기하고 뭐 자산 소강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숙 기업하고 스타트업 기업은 달라요. 우리나라 밸류업의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사실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는 성숙 기업에 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수익률이 별로 안 나고 재미없겠네. 이제 팔아야 되냐? 수익률 측면에서 이제 팔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유능한 CEO들은 그걸 다 알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젠슨 왕은 우리 엔비디아는 AI 헬스케어를 할 거야. 우리 엔비디아는 로봇을 할 거야. 우리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을 할 거야. 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런 AI를 가지는 기초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엔비디아 아성 안에서 돌아가게끔 우리는 새로운 걸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스토리가 생기죠. 그러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한 게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그런 기업들에 비해서 사실은 이번에 오른 거예요, 처음. 이번에 처음 오른 거예요. 여기 보시면 2023년, 24년, 올해는 이제 반 지나고 2년 반이 처음입니다. 그 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올라와서 새로운 이 사이클, 그러니까 기업의 산업 사이클에서 성숙기업에 들어갔는데 이 성숙기업 이후에 또 새로운 먹거리를 가지고 새롭게 간다라는 것들을 이들이 보여줬을 때 위에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 얘기하니까 그럼 뭐 공감을 하시지만 엔비디아가 그걸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사업이라는 거야? 사실은 엔비디아 기본적인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설명드리면 명확한 데가 있습니다. 테슬라예요, 테슬라. 테슬라 처음 얘기를 했을 때 뭐 전기로 자동차가 가고 거기에 뭐 태양력 가지고 막 갈 거고 막 이런 얘기 했을 때 그게 대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랬지만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의 테슬라의 전기차는 성장 기업입니까? 성숙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성숙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에 대한 테슬람들이 있잖아요. 테슬라를 믿습니다. 요번에 테슬라 CEO 리스크가 있어서 그건 딴 얘기 하고요. 네. 딱 테슬라 기업만 얘기를 하면 CEO 일론 머스크 빼고 테슬라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로봇의 1인자고 자율주행의 1인자고 우주항공의 1인자예요. 그 다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성숙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새로운 사업을 끌고 가면서 새로운 스타트업으로 가냐 마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시황에 의해서 빠졌다, 시황에서 올랐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근데 이후에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이니 로봇이니 여기에 얼마만한 더 수익원을 갖는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중국 전기차 공세에 좀 고전하고 있죠. 전기차 상장세도 좀 약간 많이 떨어진 지금 상태고. 말씀드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CEO 리스크 있잖아요. 요번에 신난 창당한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리스크를 만약에 딱 뺀다. 그럼 테슬라 빠지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테슬라는 전기차로 이만큼 갔으면 우주항공으로 또 그만큼 갈 수 있고 자율주행으로 그만큼 갈 수 있고 이런 무궁무진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CEO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에 적혀 있어서 그렇지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정받을 때마다 모아가도 괜찮은 어떻게 보면 성장 기업이니까.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근데 일론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는 말이 좀 안 되지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없는이 아닌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 정치가 없는 테슬라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오늘 긴 이야기 해주셨는데 마지막 그럼 정리는 좀 딱 한 가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금 한 5천만 원 정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랑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요. 투자자들마다 전부 다 다르겠지만은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데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주도주만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치 투자만 뭐 이런 어떻든 간에 나는 그냥 현대차 사가지고 현대차 아까 뭐 말씀 나눴지만 현대차 막 빠지면 얼마나 화나겠죠. 근데 나는 현대차에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서 그냥 꾸준히 계속 투자할 거고 배당 꼬박꼬박 받을 거고 그리고 현대차의 기회가 왔을 때 얘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각자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수가 2300 찍고 2650 갔다가 지금 3100에 왔고 세상에서 맨날 뉴스만 틀면 4000피 5000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겠어요? 급하겠죠. 난 여기 동참해야 돼. 지금 아니면 안 돼. 이게 마지막일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투자에 어렵게 하거나 실패를 만들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꼭 그게 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투자에 노하우가 있으시고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뭘 해보니까 가장 좋았더라.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게 뭔가를 찾아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섹터를 이야기해 주셨지만 그건 참고만 하고 그걸 가지고 좀 기반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부진에서 본인이 좀 잘할 수 있는 분야의 섹터를 투자했으면 좋겠다. 투자 전략을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변창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